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 췌장 낭종 에 이어서 "췌장암 조기 진단 가능한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누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암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리 소문 없이 특별한 증상 없이 오거나, 그다음에 대부분 진단이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디까지 의학이 발전되어 왔는지,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치료의 장애 요인으로는 "왜 췌장암이 치료하기 어려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거.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늦게 나타나서 그리고 비특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설마 나 아무 증상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어 특별히 무슨 증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불편하다 정도였는데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황망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뒤쪽에 까다로운 위치에 있어서 진단과 접근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 수술 불가능한 병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암이 인제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이 섬유화라든지 기질이 굉장히 발달을 해 가지고 보호 장벽이 많이, 암을 보호하는 장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약이 침투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어 좋은 약들이 있어도 딜리버리, 즉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특징이긴 하지만 종양의 이질성, 뭐 같은 종류의 암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암 유전자의 다양성을 초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도 어려운 췌장암인데, 췌장암 발생률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이 되면 계속 5년 생존율은 10% 미만인데, 이게 분명히 다른 암종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암종들에서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어 개발돼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췌장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치료 진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어 요렇게 지금 그래도 생존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 약재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시된 약들은 성공하지 못했던 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 성공한 거는 1990 년대에서 2010년 정도, 2015 년, 그다음에 인제 계속 암흑기였죠. 이 보라색은 실패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 2019 년, 2023, 24 지금 계속 많은 발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더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췌장암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었던 겁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고, 증상 발현 시점이 늦지만 스크리닝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췌장암에 걸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많은 노력은 굉장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진단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검사를 딱 하면 딱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영상 진단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종양 표지자 CA19-9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표지자의 민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제 암 조기 진단의 개념은, 그러니깐 암이라는 것과 암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인제 구별해 내는 건데, 암이 아닌 상태, 그다음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 그리고 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되는데요. 암이 아닌 상태에서 어
암의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을 골라낼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암성 병변은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높은 암 위험도를 가진 정구병변이 있는 거를 골라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인구들이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으려면 훨씬 그러면 예방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래서 이런 개념 정도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암 조기 진단의 핵심 도전 과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암과 비암을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 아직 생기기 전 단계, 뭐 전암성 병변도 있겠고 정상인도 있겠고 그랬지만 그때 골라내려 그러면 당신은 췌장암의 위험도가 뭐 몇 프로입니다. 췌장암이 곧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정말 암이 아니라는 거를 100%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암 조기 진단, 얼리 디텍션, 뭐 스크리닝, 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할 때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다양하게 전문가한테 가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영상 검사라든지 뭐 그 체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비용도 비교적 싸고 그다음에 비교적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세팅에서는 잠깐 다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중암 조기 진단하는 패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민도가 낮는데 그런 경우에 그래도 그런 조기 진단에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다를 알려주면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각각 각종의 암별로 뭐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그다음에 대장암, 내시경도 쉽게 할 수 있고 전문가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싱글 캔서 디텍션이라고 딱 특정된 암을 진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는 무조건 다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정,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 뭐 공공복지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선별 검사를 그래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영상 기법이 뭐 CT, MRI, 내시경 초음파, 펫CT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이도가 다들 여기 다 90%가 안 넘죠. 그렇다면 이거는 검사를 하나만 한 검사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 췌장은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외래 와가지고 CT 찍어주세요, MRI 찍어주세요. 아무런 위험도가 없는 환자들이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험 인자가 있다든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검사를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사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거 하나 예를 들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위암 예방, 그다음에 대장암 예방에 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방 촬영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췌장암은 그런 것은 아직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동안 암 조기 진단에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을까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마부 학교를 보내고 말을 이렇게 잘 운전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 타고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자동차가 나오면서 싹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테크닉, 기술이라는 거는 발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가장 좋아 보였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는 엑스레이가 있었고 등등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상 증단, 그러니까 명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딱 대보면 어디가 아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임상 증상과 기본적인 영상 진단에 의존한 암 진단, 요렇게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 이제 말 들어서고 이제 쭉 오면서 종양 표지자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영상 진단 기술의 발전과 내시경 검사법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그래서 영상에 굉장히 발전을 많이 이뤘고 내시경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암 조기 진단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서 2010년대는 분자생물학,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는 그 학문에 아주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용한 바이오마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물학적 마커와 유전자 검사의 임상 적용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20년대 들어가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즉 왜 그 미국에서 휴먼 아틀라스, 휴먼 지놈 아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로 알고 있는데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정상에서. 그 다음 시작을 한 게 암 게놈 지도를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차세대 염기서열, 암 유전자 분석 기술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완성되면서 2010년, 2020년대는 액체 생검이라고 하죠. 리퀴드 바이옵시. 그러니까 아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가장 피 한 방울, 이제 피 한 방울을 뽑아서 암 진단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202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AI 기반, Artificial Intelligence 진단과 다중오민수 분석의 임상 활용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너무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런 많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 진단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무 병이 없는 사람한테서 암 진단을 하는 것도 조기 진단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거. 일단 수술하면 암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재발할까 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병변이 언제 나타나는지 영상검사보다 빨리 혹은 내시경 검사보다 빨리 진단하기 위한 것도 액체생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암종별 조기 진단 기술 성숙도를 보면 이제 약제가 가장 많이 발달한 표적 치료제라든지 그런 약제가 가장 많이 발달한 폐암 등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간암 등이 있는데요. 가장 성숙도가 된 거는 폐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그 기술 성숙도가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도 그렇지만 액체 생검 기술은 아직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반면 액체 생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임상의 적용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췌장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고 췌장 다른 수술 자체가 굉장히 하고 나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은데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봤을 땐 췌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액체 생검을 했을 때 췌장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럼 췌장 어디를 잘라야 될까요? 이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상 적용은 가장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도 보면서 연구하는 의사들을 이제 목표는 췌장암도 조기 진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캔서 스크리닝, 암 조기 진단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하고 재발하는 거 아니면 치료하면서 이 암이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액체 생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췌장암 조기 진단 분야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없는 사람한테 췌장암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100% 특이도가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그래도 비교적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발생률로 인해 스크리닝 검사의 양성 예측도 그래서 즉 발생률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고 진단하기가 예측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불필요하게 막 검사를 예를 들어서 CT 같은 걸 마구 찍어대면 방사선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이 비싼 MRI 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고 그래서 검사의 의료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 건강검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외래에 오시면 제가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암 조기 진단 연구 개요. 연구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왜 제가 연구라는 말을 썼냐면, 아직까지 임상에 적용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많은 암종들이 지금 다중암 조기 진단, 그 다음에 단일암 조기 진단 기술들의 실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여지껏 나온 가장 큰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안타깝게도 서양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큰 아주 유수한 회사들, 조기 진단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그 웨스턴 유럽이나 미국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 다중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감도 굉장히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도는 대부분 여기 100%를 맞춰놓기 때문에 모두 특이도는 높은데 민감도가 지금 30.4%, 31.4%, 66.3%, 27.1%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참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임상 연구 중에 하나가 갤러리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뉴욕에 있는 MSKCC라는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음성 예측도는 거의 99%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양성 예측도가 38% 정도, 그 다음에 특이도가 99.1% 정도 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지금 암이 있는 환자의 양성 예측도가 38%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암 조기 진단 접근법이라고 얘기하자면 이제 췌장암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췌장 선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바이오마커 한 가지만으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섞어서,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AI도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들이 오신다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고위험군 환자인지 아닌지를 쭉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알아오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상하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밥맛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근데 이거는 췌장암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뇨 부분 말고 몸무게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밥맛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식욕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들은 다른 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췌장암은 딱 이거는 나 췌장암 증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가 위험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에 대한 검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리퀴드 바이옵시는 액체 생검을 성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단순히 피 뽑는 검사는 그래도 우리가 참 비침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이거는 성배를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홀리 그레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 액체 생검은 조직 검사하는 거는 굉장히 침습적이잖아요. 침습성을 피하면서도 종양의 특징, 분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하는 혁신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이 이루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걸 보면 그 시에 돌아다니는 RNA 가지고도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연구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로 해봤더니 굳이 우리가 아는 CA19-9 이 마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랑 섞어서 해도 아주 혁신적이진 않은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우리가 이제 보면 그다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CA19-9와 아까 말씀드렸던 CA19-9라는 거는 종양표지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종양표지자와 순환 피에서 돌아다니는 서큘레이팅 RNA 패널의 진단 성능을 보니까 CA 단독 사용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널 그 혈중 순환 RNA 가지고만도 안 되고 섞어서 하니까 진단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렇지만 그래도 비용 대비 아직까지 임상에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검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췌장 입구에서 췌장 주스를 막 빨아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암 진단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나 우리가 보면 민감도가 85%, 특이도가 90%. 뭐 연구 결과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이걸로 당장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리닝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췌장액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집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을 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또 액체 생검할 수 있는 우리가 췌장 낭종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췌장 낭종 중에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암이 되는 환자를 골라내자. 그러면 수술도 빨리 보낼 수가 있고 췌장암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 결과가 착착착착 쌓여가는 단계고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엑소점 세포의 소포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지금 논문을 보면 수천 편, 수백 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의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방법은 췌장암은 조기 진단의 최종 목표는 췌장암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췌장암 고위험군을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아주 고위험군이 빨간색이고요. 아주 고위험군, 그다음에 분홍색 그냥 고위험군, 중간, 그다음에 이거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걸 다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어 리스크, 하이 리스크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선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낮은 사람들은 스크리닝 막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고요. 인터미디어 리스크 중간 단계의 위험도 그다음에 고위험군 아주 최고 고위험군을 목표로 해서 잘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까지는 최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험도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나이 팩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옛날에 이런 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종양내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사람이 일정 밥숟가락은 정해져 있는데 밥의 양과 밥숟가락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그 밥을 다 먹으면 나이가 들어서 다 먹으면 암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암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담배는 모든 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 암 위험도가 높은 거에 금연하십시오. 이런 말 써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흡연은 암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성 췌장암 환자, 그러니까 일촌 가해, 나랑 직계 가족이나 일촌, 부모, 형제 등에서 2명이 췌장암이면 그 패밀리는 가족성 췌장암의 위험도가 있다. 가족성 췌장암이다라는 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 낭종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정말 고위험군 췌장 낭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이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당뇨에 대한 가족력이 갑자기 7, 80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생겼다든지 그리고 잘 조절되는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very high risk는
가족성 췌장염, 뭐 만성 췌장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보다도 술을 많이 먹어서 만성 췌장염이 되는 환자들은 췌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제가 같이 우리 여러 그 교수님들과 우리 팀, 뭐 연구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 거는 양성 환자들, 그다음에 악성 환자들 같이 설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조기 진단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지금 당장 5년 내, 3년 내는 우리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10년 지나서 5년 지나서 점차 췌장암 조기 진단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체 유래물을 가지고 연구들도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죠. 그래가지고 멀티오믹스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여러 유전체 분석 같은 거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영상 검사도 AI 기술로 인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같이 넣어서 췌장암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를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기의 췌장암을 아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췌장 무록이 있는데 옛날에는 췌장 무록은 그냥 영상 검사로만 봤는데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의 고위험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담배, 그리고 또 당뇨, 그리고 만성 췌장염 이런 거는 생활 습관 같은 걸 조심해서 안 걸리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췌장 낭종, 췌장 종계 이렇게 오시잖아요. 췌장에 혹이 있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낭종별로도 어떤 거는 고위험군이고 어떤 건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을 갈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췌장에 낭종이 발견됐다고 막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 오실 때까지 잠을 못 주무셨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의료가 굉장히 전 세계 거의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액체 생검의 적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조기 진단을 하는 그 조기 암 진단이 있겠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거를 보는 서베일런스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치료하고 나서 막 암 유전자가 피 속에서 없어진다든지 생체 바이오 마커가 막 떨어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예후가 좋구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10년도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나왔던 게 2008년 9년도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지금은 그냥 액체 생검을 하는데 환자한테서 피를 뽑아서 원래 피 속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혈구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암세포가 돌아다닌다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암세포를 딱 잡아내가지고 보는 기술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암 진단, 조기 진단은 거의 이제 다 됐다 막 그랬는데, 그걸 직접 제가 이제 연구를 같이 가서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허와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정말 암세포를 잡아내는 기술은 획기적입니다. 아주 유수의 유명한 저널에도 논문에도 실리고 했는데, 그 기술 방법은 좋은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혈구세포, 우리 백혈구, 호중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포들이 막 붙어 있어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술은 암세포만 암세포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혈구세포도 암세포로 읽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100% 완벽한 검사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때 그렇게
그 우리가 순환 암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circulating tumor cell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잡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막 샘플 2개 하고 3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수많은 환자들 뭐 100명, 200명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순환 암세포로는 연구할 수는 있지만 임상의 적용은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스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 그러는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이게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데까지 올 때까지는 대부분 막 사장되고 다 실패하고 겨우 몇 가지는 성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벤치에서 베드사이드 환자한테 올 수 있게 유용하게 쓰이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절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노력이 모여서 결국은 이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혈액에서 암 시그널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암종별로 발달된 정도가 각각 다르고 유용한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피 한 방울 뽑아서 저는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상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암 조기 진단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의료 접근도가 힘든 나라, 의료 비용이 막 미국처럼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나라, 그리고 의료 접근도가 힘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패널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생존율을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이렇게 피부를 잘 닿을 수가 있는 게 막 5mm, 3mm, 2mm짜리 췌장 낭종은 위험도가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췌장 낭종의 악성화 위험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췌장암에 가까워지냐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췌장 낭종이 뭐 1cm 이상이다, 2cm 이상이다. 그러면 병원을 가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이상해 보이는 물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췌장암 조기 진단 예측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무수의 연구자, 의사, 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공학 박사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액체 생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액체 생검이라든지 조직 생검을 가지고도 예측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AI 플랫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획기적으로 한 번에 한 큐에 탁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어디 봅시다. 이준원님, 55살 남자입니다. 식욕도 없고 체중도 갑자기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혹여나 췌장암인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욕 없고 체중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거는 다른 병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꼭 물론 악성 종양일 때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암의 전구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췌장 이상 소견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 단순히 이제 식욕이 없고 체중도 갑자기 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의사와 상담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플라워님, 당뇨가 있는데 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면, 예, 그쵸. 근데 당뇨가 갑자기 악화될 만한 행동을 먼저 했는지, 맨날 피자를 드셨다든지 케이크를 드셨다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병원에서 약을 바꾸거나 조절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췌장 검사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인곰돌이 췌장암 진단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요즘은 먹는 항암제도 있다고 해서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NGS라고 해서 유전자 패널 검사를
대부분의 암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췌장암은 다른 뭐 폐암이나 유방암처럼 뭐 표적 치료 아주 그거에 맞게 맞춤 치료가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췌장암도 아주 지금 조금씩 KRAS라는 유전자에 대한 약,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60대 여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CT상 4mm, 7mm가 있다고 했는데 췌장 낭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MRI인데 이상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CT에서는 무록처럼 보였는데 MRI에서 봤더니 무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RI가 더 예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CT에서 무록처럼 보였는데 MRI에서 보면 그게 그냥 지방 침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낭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타락 파워천사님, 췌장암 표지자 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편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19-9는 심지어는 뭐 담관에 염증이 있어도 올라가고 건강보조식품 먹을 때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폐에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가 있고 부인과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 표지자 검사를 해서는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전이 췌장암에서 양성자 치료에 효용이 있을까요? 간문맥 저항을 줄이는 게 가능해서 전이성 췌장암, 즉 그 원격 전이가 돼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일단은 전이성이라고 하면 전이 췌장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혈중 순환 암세포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영상에서 안 나오더라도 피에서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보다는 항암 치료가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특수한 부위에 뭐를 하겠다 이러면 또 뭐가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이성 췌장암에서는 양성자 치료에 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늦은 나이에 발견된 당뇨 환자 그거는 검사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할아버지께서 80대이신데 췌장암 의심으로 검사 받으셨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가 치료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만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80대신데 마장 췌장암이라면 많이 위독할 수 근데 물론 이게 연세가 드시면 뭐 암이 순하고 나이가 젊으면 암이 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암의 특징에 따라 다르고요. 80대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안을 볼 때 환자분을 대부분 대면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워낙 졸업한 지 오래되고 의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관상을 볼 줄 압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환자의 정도, 우리가 이제 환자의 체력 정도, 환자의 이제 자기 생활이 가능한 능력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료를 포기할 건 아니지만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여성분이신데 황달이 생기시고서 췌장 두부암 강달이 진단 췌장은 머리, 몸통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췌장의 머리 쪽에 생긴 암은 십이지장하고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십이지장 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담도를 누르기 때문에 황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생긴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5월의 푸르님 영상 검사에서 췌장암이 거의 확실하다고 들었는데 조직 검사 없이는 치료 시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치료 시작 이후에 조직 검사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상에서 예전에 이제 조직 검사 방법이 없었을 때는 불가능했을 때 예를 들어 수술로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든지 아주 위험하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때는 영상 검사만 보고 진단을 내렸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조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 검사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췌장 선암이 맞는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췌장암이 췌장 선암이거든요. 맞는지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봄날님 68세인데요. 췌장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암으로 가는 것인지요. 6개월 후에 초음파라고 하는데 위험한 병인지요.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췌관 확장이 됐다고 들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췌장이 있는
췌관,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는 이제 관이 췌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연세 드시면서 나이 들면서 노화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말 조기 췌장암인 경우에 안에 뭐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무슨 검사를 더 하라 그런 거는 점점 진행하는 췌관 확장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55세 남자입니다. 췌장에 낭종이 있다는 소견을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IPMN의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췌장 낭종의 종류 중에는 우리가 이제 점액성 낭종 중에 일부입니다. IPMN이. 그리고 가장 흔한 낭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췌장암의 아주 일부를 죄송합니다. 췌장 낭종의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액성 낭종은 악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도가 매우 낮아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모양, 생김새, 크기 다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급성 췌장염을 알았던 적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런 질환이 있었다면 급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위험도를 올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 중에서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게 오고 여러 번 오면서 그리고 또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한 경우에 췌장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췌장암 건강검진에서도 아니다. 위에 빠뜨려서 유은지님. 췌장암으로 인한 복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험 정도로 단순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근데 위치에 따라 다르고 환자 개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복통의 정도에 따라서 췌장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진단이 어렵긴 한데요. 근데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밥 먹자마자 막 설사하듯이 설사가 나오기 전에 막 배 아프듯이 우리가 크램핑 페인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그런 것들은 췌장암하고는 또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험 정도로 단순 쑤시는 정도였다고 췌장암이 아닌 거는 또 아닌데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해요. 복통이 심해서 자다가 깬 적이 있는지 주무시다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복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췌장암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는지 궁금합니다. 혈액이나 소변, 혈압검사 등 확인되는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위험도가 없는 사람들을 건강검진하면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위험도가 없는 그 사람들, 위험도가 중간 단계, 낮은 단계, 높은 단계 그렇게 해서 고위험군에서 찾는 게 효과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에 발견하는 확률이 높지 않고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로 건강검진 해서 아주 작은 췌장암을 찾아가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우연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해서 찾아진 경우는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변 상태로도 췌장암 판별 가능한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변에서 검사를 해보고 바이오마커를 본다, 생체 표지자를 본다 이런 거는 연구는 되고 있지만 췌장암 판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식사량도 줄고 기력도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게 먹는 것 중에서 또 뭘 먹는 게 좋을까요? 필수 영양이 근데 췌장암 환자뿐만 아니라 식사량도 줄고 기력이 떨어지는 건 모두 암에 해당되기도 하고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울증이 빠져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필수 영양이 들어간 식단, 영양 보충제보다는 그냥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식사 잘 하시면 됩니다. 췌장암의 경우도 가족력이 크게 작용하는 암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성 췌장염 그리고 가족성 췌장암 환자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질문 나온 거는 대부분 다 했는데요.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주제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공포 속에 '췌장암 조기 진단해야 된다. 막 검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포 속에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더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주제를 들고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담도, 췌장 같이 왜 췌담도 내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담과 남이 그 아버지나 뭐 그 가족 중에 있어서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70-80대 이상에서 그 췌장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꼭 유전성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암 조기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적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족해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노력이 합쳐지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이다 보면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